안녕하세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제 채널 이름 임채근 변호사의 칠문팔답을 블로그 이름과 통일하기 위해서 임채근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줄여서 채근담TV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1편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7가지 문제, 2편에서 학폭위 심의와 조치 결정, 제3편에서 학교폭력 행위의 7가지 유형과 실제 사례, 제4편에서 학폭위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제5편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두 아이의 학부모 자격으로 6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전담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접했던 학교폭력 사건들, 그리고 변호사로서 관련 절차에서 학생들을 변호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중요성. 청소년기에 학교폭력 행위를 당한 피해 학생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되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학교폭력 행위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중대한 폭력으로 변질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장기간 지속되어서 피해 학생 그리고 그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상 학교폭력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공감대에 기초해서 사회 전체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인지 경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 먼저 학교에서 담임이나 전담교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신고 또는 설문조사 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아니면 경찰 통보. 경찰 통보라는 것은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 일반 범죄신고 112, 아니면 학교 전담 경찰관 신고를 통한 접수를 말합니다. 그런 통보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거나 접수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직접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녀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징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소와는 달라진 자녀의 변화, 이것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한다.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행동이 폭력적으로 됐다. 평소보다 돈을 자주 그리고 많이 달라고 한다. 부모가 자기 휴대폰이나 탭, 노트북을 만지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났거나 옷가지가 더럽혀지고 찢어졌다. 성적이 떨어진다. 물론 학교폭력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 파악과 증거 수집.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됐던, 아니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을 때는 자녀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술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누가라는 문제는 가해 학생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성명, 학교, 반. 물론 이런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when, 그러니까 언제. 이것은 폭력 행위의 날짜와 시간까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where는 장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장소를 좁혀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이 부분 문제는 학교 폭력 행위의 유형별로 신체에 대한 침해냐, 정신 또는 심리에 대한 침해냐, 아니면 재산적 침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폭력을 당했다면 어디 부위를, 그러니까 내 배를, 내 머리를, 내 팔을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재산적 피해라면 내가 새로 산 옷, 얼마 정도 하는 옷, 그러니까 시가 얼마 정도의 옷, 이렇게 재산적 가치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유형이라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사회적 가치, 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이것은 행위 방법이나 수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인데요. 신체적인 폭력 행위를 가했다면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머리로 때렸는지, 아니면 도구나 흉기를 이용해서 때렸는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 또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지,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면 어떤 SNS상에 어떤 욕설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올렸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어떤 이유로 부분은 사건의 경위 또는 가해자의 동기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나 사건의 경위를 잘 살펴야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피해 학생, 자녀의 진술을 들어서 정리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은 소견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휴대폰의 메시지, 아니면 SNS상의 화면을 capture하거나 그 파일을 보존해야 할 것이고,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 등의 진술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인 경우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도 목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건 현장에 CCTV가 있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기한이 2주 내지 한 달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그 보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등의 경우에는 미리 열람 공개 청구를 해서 그 파일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사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찾아가셔서 보존 요청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진술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학교 폭력 행위가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대성 등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토대로 자녀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아니면 같은 반 학생들의 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등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폭력 신고 여부, 그리고 학폭위 개최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자, 학교에서 학교 폭력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 전담교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학생으로부터 학생 확인서, 그리고 학부모로부터는 학부모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먼저 학교에서 먼저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부모가 학교 폭력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학생이 먼저 작성한 학생 확인서의 내용과 뒤에 학부모가 파악한 진상이 서로 다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피해 학생의 진술이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파악한 진상을 토대로 학생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보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먼저 학교 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진상 파악을 먼저 한 이후에 학생 확인서를 진상 파악을 먼저 한 이후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됐지만 경미한 학교 폭력에 해당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면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학부모님은 피해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학폭위 개최 요구 의사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개최 의사가 있으시면 자체 해결에 반대하는 것이 되어 학폭위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학폭위 개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고 전담기구의 확인을 받아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요구 의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에 가해 학생 학부모와의 합의 또는 서면 사과를 받고 피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학폭위 개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약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나 사과 일정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늦게라도 학폭위 개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다섯 번째, 형사 고소 결정하기. 시기적으로 학폭 신고를 먼저 하고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 학생은 1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 폭력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하셔야겠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그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가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1차적인 관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는 학폭위 사건에 대한 학교 전담기구,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고소인, 즉 피해 학생 측에서는 1차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사 결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범법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저촉 사실이나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소년보호 사건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 송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송치받은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특별한 처분을 하기도 하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학교장이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외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또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선도 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와 같이 분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 조치는 원칙적인 조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이 긴급 보호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리 상담이나 조언 아니면 일시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 결석했을 경우 학교장은 이를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긴급 보호를 위한 비용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 학부모가 돈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심의가 열리게 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한 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이 가능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경우 7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학폭위 심의에 따른 보호 조치의 종류로는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 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 교체, 제6호 그 밖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렇게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 실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은 신체적인 치료 아니면 정신적인 치료 또는 상담 등을 신속하게 받아야 하므로 학교 안전 공제회를 통해서 보존받지 못하는 부분 또는 아직 공제회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학교 폭력 사건 발생에 교사의 감독 소홀이 개입된 경우라면 해당 교사 또는 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재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을 패소자, 그러니까 가해 학생 측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과 관련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로 초기에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등을 보조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 결정 가능성에 따라서 학폭 신고서나 학생 확인서 그리고 학부모 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필요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2단계로 학폭위 심의가 개최될 경우 그 심의 절차에서 피해 학생 및 학부모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사안이 심각하거나 중대해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대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녀가 갑자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부모라도 가슴이 찢어지고 그 분노는 참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해서 자력구제 행위는 절대 가해 학생 또는 가해 학부모에 대해서 자력구제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응징을 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